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두 팀은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3백을 사용했는데 레길론이 부상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도어티를 레길론의 자리에 배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을 전방에 배치했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한편 리버풀은 마팁이 복귀했지만 파비뉴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henderson이 중앙 수비수 자리에 배치되었고, henderson이 빠진 자리에는 밀러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리버풀은 평소와 다르게 티아고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날둠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티아고를 좀 더 높은 위치에 배치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바이날둠을 중심으로 티아고와 밀러가 좀 더 앞선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3백과 4백을 유동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어티와 오리에가 좌우 측면에 배치되면서 3백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베르바인의 위치에 따라서 토트넘의 전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공격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전방에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베르바인까지 3명의 공격수가 위치합니다. 그러나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는 베르바인이 측면으로 내려가고 벤 데이비스는 반대편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4-4-2에 가까운 전형이 형성됩니다. 베르바인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 그리고 측면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가 3백의 왼쪽에서 뛰기 때문에 가능한 전형인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상황을 보면 벤 데이비스를 포함한 3백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 도어티와 오리에가 위치하고 최전방에는 케인, 손흥민, 베르바인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수비 전형을 형성할 때는 베르바인이 측면으로 내려가고 벤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4-4-2 전형으로 수비 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 상황에서 4-4-2 전형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역습을 위해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마팁 그리고 전문 수비수가 아닌 henderson이 수비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리버풀의 수비라인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리버풀이 수비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계속해서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주고 손흥민은 볼을 받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할 때 중요했던 선수는 케인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뛰어나가면 중간에서 케인이 볼을 받은 이후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과 손흥민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주는 케인의 호흡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케인이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면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역습을 전개할 때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케인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토트넘은 케인을 향해서 한 번의 패스를 넘겨주는데요. 이때 케인은 제공권이 뛰어난 마팁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henderson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케인과 henderson이 공중볼을 경합하게 만들고 케인이 손흥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전방으로 볼을 붙여주면 henderson과 케인이 공중볼을 경합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한편 리버풀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면 리버풀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볼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렇게 로버트슨이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러와 티아고가 모두 로버트슨의 주위에서 움직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슨이나 아놀드가 볼을 소유했을 때 티아고와 밀러 두 선수 모두가 볼이 있는 지역으로 움직여서 선수 숫자를 늘려주고 토트넘의 측면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티아고와 밀러의 움직임으로 토트넘의 수비 대형이 무너졌을 때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티아고와 밀러가 한쪽에 밀집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로버트슨이나 아놀드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원에 발생하는 공간을 커버해줬습니다. 특히 아놀드가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티아고와 밀러가 모두 왼쪽에 모여있을 때 아놀드는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버풀의 또 다른 전술 포인트는 마네가 오리에와 로든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을 노리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수비 상황에서 포백으로 전환할 때 벤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중앙 수비수들이 왼쪽으로 끌려가는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오리에와 로든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네는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리에와 마네의 스피드 대결이 펼쳐졌고 마네가 오리에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마네가 오리에와 로든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첫 번째 득점 또한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네가 오리에와 로든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마네를 향해서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졌고 마네가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네가 피르미누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피르미누가 선제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이 끝나고 케인이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경기의 흐름이 완벽하게 리버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토트넘은 케인 대신 윙크스를 투입해서 운동벨레를 전방으로 올리고 오리에 대신 라멜라를 투입해서 도어티가 오른쪽 풀백, 베르바인이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되는 4-4-2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전형은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케인이 빠졌기 때문에 은돈벨레를 높은 지역에 배치시켜서 공격 지역에서 패스를 전개하는 역할을 은돈벨레에게 맡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반전의 경기 장면을 보면 최전방에 손흥민과 은돈벨레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윙크스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윙크스가 불안하게 볼을 처리할 때 호이비에르 혼자서 후방 빌드업을 책임지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은돈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가 많았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은돈벨레가 낮은 지역에서 패스를 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돈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면 최전방에는 손흥민 혼자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공격의 연결고리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최전방에 손흥민과 은돈벨레가 위치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은돈벨레가 케인처럼 포스트 플레이에 능숙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인이 있을 때는 토트넘이 케인을 향해서 볼을 보내주고 케인이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소유했을 때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은돈벨레는 후방에서 롱패스가 넘어오는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의 강한 압박을 버텨내고 볼을 소유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플레이가 사라졌는데요. 이처럼 케인이 빠진 이후로 전방에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플레이가 사라졌고 실제로 손흥민이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볼을 잡는 장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후반전에 발생한 토트넘의 문제점 중 하나는 베르바인이 전반전과는 다르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벤 데이비스에게 너무나 많은 수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르바인이 중앙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가 살라와 아놀드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네가 슈팅을 시도할 때 아놀드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때 베르바인이 아놀드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높은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네의 슈팅이 요리스를 맞고 나왔을 때 벤 데이비스는 살라와 아놀드 두 선수를 상대해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놀드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했고 아놀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베르바인의 부족한 수비 가담도 후반전 토트넘의 경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두 팀의 경기는 3-1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버풀은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순위가 4위로 올라갔는데요. 토트넘은 패배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케인이 부상을 당하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